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초 재정학 특강인데 학원에서 얘기한 게 이제 짧게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했고요. 경제학 자기 해보신 분 다 처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제는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요. 사진하고 조금 싱크로율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전 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 좀 싫어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실 부분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뭐 이해가 돼야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재정학이, 경제학을 하나도 안 해보셨는데 재정학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재정학 책 자체가 경제학 원론을 했다는 기본 가정하에서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제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해보신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가 중심이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해도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재정학 40문제 1차 중에서도 한 두세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되고 네다섯 문제 정도는 여기에 원리가 이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여기서 아는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이제 손을 댈, 완전히 푸는 문제나 아니면 손을 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의 필수 주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효율을 추구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영어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처음 하실 때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회비용을 넣은 이유는 기회비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회비용에 대한 인지가 조금 있어야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미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가격 결정과 탄력성인데 수요 공급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오신 분들이 수요 공급을 기억을 어렴풋이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걸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고, 탄력성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세를 어떻게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잉여와 조세의 귀착이고, 2017년 시험 문제 37번이 요 보조금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간단한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는 거고요. 뒤에 프린트 있어요. 네. 네 번째,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의 그래프를 하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의 그래프가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어요. 3차원. 3차원이 뭐냐면 하나의 재와 하나의 재와 그다음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평면에 그리는 방식들을 하는 게 여기에,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롤스나 이런 쪽에 이제 사회 효용 함수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고, 다섯 번째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인데 이 생산함수와 비용함수가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독점 시장이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요 그래프를 인지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이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뭔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학 원론 쪽에서는 세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고요. 참고로 재정학을 하시려면 미시경제학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약속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반에 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처음 뵀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경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늦게 오신 분들 경작 해본 적 있어요? 이제 하신 분은 되게 쉬울 거고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하신 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비용이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비용은 둘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 쓸 거예요. 미래. 그리고 매몰 비용은 과거에 쓸 거예요. 과거에 쓴 거예요. 쓴 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도 요새 여기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왔어요? 수유는 가깝죠 여기서. 어디서 오셨어요? 분자. 전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사실 이쪽에 인천에서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됐어요. 첫날인데 지각할까봐 제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참고로 이제 제 목소리를 듣다 보면 하하 목소리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네, 하하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루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시작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인강이 아니잖아요. 제가 인강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인강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가 막 떠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근데 실강이잖아요. 실강. 그럼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말해주면 만약에 얼굴이 막 여우유 만만하다 그럼 쉽구나 그래서 막 어렵게 들어갈 거고 얼굴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러면 더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으로 그걸 조금 보여주셔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강점을 진짜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여기에 왔어요. 오기 전에 내가 몇 시간이 걸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수강료를 내고 이 수업을 들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수강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고민할 때가 여기에요. 고민할 때가 여기. 근데 고민을 하고 끝내서 선택을 끝내면 요건 매몰 비용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중시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지나간 비용, 들어간 비용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진만 있어요. 전진. 후진이 없어요. 이해가요? 그럼 전진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할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가 조금 늘어났을 때 뭔가를 원인을 조금 늘리면 결과가 늘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 양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적 차원하고 수학적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수학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수학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정학 본강이 들어가면 그때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빵을 하나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빵을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게 뭐예요? 점 어느 정도 움직이면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미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결과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미시경제학 체득을 보면 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세무 쪽 이쪽은 매몰 비용의 그러니까 경제학적 비용이 아닌 회계학적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할 때도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기회비용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선택시 포기한 가치 중 가장 큰 것이에요. 물론 더하기 실제 들어간 비용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2009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생산가능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가능곡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책정하고 이게 왜 파레토 효율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실제 지출을 하는 비용이에요. 실제 지출. 그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비를 내고 학원에 오면 학원비를 내겠죠. 그런 걸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세무, 회계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본다고 치면 영화비가 1만 원, 영화 본 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10,000원이라고 치고, 영화는 일단 2시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당 급여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실비용은 우리가 이제 10,000원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2시간을 포함해서 30,0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계학에서는. 즉 세무할 때는 이거 별로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럼 세법하실 때는 요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봤을 때 만약 30,000원을 내가 지금 40,000원의 편익을 얻었다 라고 하면 경제학적으로는 내가 지금 얼마를 이득을 본 거예요? 10,000원의 편익을 얻은 거죠. 더 순편익이. 그런데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는 얼마의 편익을 얻은 거다? 30,000원의 편익을 얻은 거예요. 30,000원.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책 보다 보면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 해봐요. 경제학적 이윤이 0이래요. 경제학적 이윤이 0이에요.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OX 문제입니다. OX.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X. O예요. 자, 왜냐면 잘 봐요. 우리가 편익이라는 게 내가 얻는 거예요. 편익이라는 게 얻는 거고, 비용이라는 게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었을 때 10,000원, 20,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0원이 명시적 비용이고 20,000원이 암묵적 비용이면 편익이 30,000원일 때 빼면 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경제학적으로 이윤이 없잖아요. 근데 회계학적으로 보면 얘가 빠져야 되잖아. 그럼 회계학적으로 보면 30,000원 빼기 10,000원 하면 20,000원을, 이건 경제학적이지만 얘는 회계학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편익을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미시책 보시면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를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정상 이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학적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중에 회계하실 때 여러분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 그러면 좋은 뜻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막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회비용에서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근데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가 뭔가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분석할 때. 그럼 줄어드는 게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뭔가 늘어났을 때 포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오는 게 있어요. 파레토 효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파레토 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내가 뭔가를 늘렸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레토 개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뭔가 늘렸어. 그럼 줄어들고 포기하는 게 있으면 뭐 두 사람이다 그럼 그걸 파레토 최적 상태에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늘렸을 때 포기하는 게 있는지 그걸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생산 가능 곡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노트를 드렸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드렸는데 저는 판서 수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트 만드시는 게 좋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 한 개념당 한 주제?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시험에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잘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것들을 걷다 적어 놓으시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개념은 뭐냐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조건이 주어진 자원이에요. 주어진 자원 1번. 두 번째가 최대한 생산이에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 조합을 연결했어요. 그게 3번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어진 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는 그런 거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시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주어진 자원이 밀가루 10kg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밀가루 10kg. 그죠? 그 다음에 호떡. 제 이름이 소호성인데 어렸을 때 별명이 호떡이었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호떡이었고 호떡이 2kg 우리가 만드는데 1kg 당 하나 만드는데 1kg라고 해요. 1kg가 된대요. 그 다음에 빵이 2kg 당 개당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가 이제 호떡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빵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멋있게 표현하면 얘를 이제 X 이렇게 Y 이렇게 넣는 거죠. X, Y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넣는 거예요. A, B로 하셔도 되고 C, D로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호떡을 만들고 싶어요. 10kg로. 그죠? 호떡을 만들고 싶으면 10kg로 호떡만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10개 만들겠죠. 10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가 10kg니까 호떡을 10개 만들다가 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호떡을 줄여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기회비용. 포기했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라고 그게. 그런데 내가 쭉 줄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보기 좋게 생산비를 딱 주어준 거예요. 주어준 거. 근데 우리가 빵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빵만 만들면 5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숨어져 있어요. 참고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휘어지는지. 여러분들 경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 재정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냥 활자가 놔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처음에 x제를 이만큼 늘렸어요. 그죠? 그러면 포기하는 게 뭐라고 했죠? 기회비용이죠? 이만큼 포기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안경을 파는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우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누구의 입장이겠어요? 기업의 입장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안경을 늘렸다라는 얘기는 안경이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산을 만들 수 있는데 포기했다는 것은 우산을 잘 만드는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못 만드는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못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비용 여기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자고요. 근데 조금 더 늘렸더니 이번에는 포기량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늘렸더니 이제 포기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늘리는데 포기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기회비용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체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엔 못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잘하는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뭐 하는 거예요? 체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은 MRT라는 표현을 한계 변환율. 그죠? 한계 변환율.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게 기회비용이 이따가 이제 공식에서 하나 볼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논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고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지금 일 단위당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으로 그리는 거라고.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MRT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약어 특강도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 그냥 영어가 나오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깜놀 이런 거 있죠. 깜놀이 뭐예요? 깜짝 놀람이죠. 그런 건 잘 쓰면서 왜 이런 건 안 쓰려고 그래?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줄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시고 약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제학이 수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약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먼저 이제 개념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해서 했죠. 그죠? 그럼 만약에 A가 있어요. A점. A점은 뭐냐면 얘가 1이 얘가 뭐고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A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밀가루를 몇 킬로 쓴 거예요? 4kg 쓴 거죠. 나는 얼마 갖고 있었죠? 10kg. 다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내부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다 생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나 어느 점을 상관없는데 이 선의 정의가 뭐였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그럼 선 위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있다고 쳐봐요. C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니 이거 안 되면 나랑 돈거래 좀 하자고. 돈거래. 이거 왜? 아니 호떡 10kg 만들고 빵을 5kg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10,5잖아요. 그죠? 그럼 밀가루가 얼마 필요한 거예요? 자, 호떡 하나에 1kg, 그죠? 빵 하나에 2kg, 그럼 얼마 필요한 거예요? 20kg 필요한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였어? 10kg. 그럼 그걸 넘어섰어? 안 넘어섰어? 넘어섰죠? 이렇게 만들면 마법사예요, 마법사. 불가능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밀가루 10kg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점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선 내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선 내에 있으면 비효율. 그죠? 그 다음에 선 위에 있으면 효율. 그 다음에 선 외부에 있으면 불가능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A에서 B로 갔어요. 포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A에서 내가 A를 생산하다가 여러분들 A를 생산하다가 B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포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요. 그냥 뭐 대단히 막 멋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포기하고 힘들어진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보다 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재정학을 시작하자마자 주구장창 들으실 거예요. 주구장창.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예시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의를 정말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불러주면 다 가는 주의예요. 어디든. 근데 가장 실력이 향상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왠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답을 물어보면 생각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틀리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맞으면 기분 좋아서 기억나고요. 틀리면 부끄러워서 기억나요.
지금 막 이게 몇백 명 있는 강의가 아니니까. 물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이나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였어 아까? 증가를 시켰을 때 포기하는 거죠. 증가시켰을 때 포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멋있다긴 표현보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한계 변화율이에요. 논리만 좀 갖고 갈게요. 거기 보면 우리 4페이지에 보면 한계 변화율이에요. 프린트는 편집은 마음에 드세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제가 워드를 배웠거든요. 제가 헌병대 출신입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워드가 70타였는데 행정병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막 가가지고 그랬더니 처벌하라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래 내일까지 200타 만들어놔 그러고 한 컴 타자 연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어머니, 아버이, 이바이, 아바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딱 8시간을 밤새서 했더니 200타가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절박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생존을 걸고 8시간 했어요. 진짜. 그때 배운 기술로 학원을 하고 있다. 자, 볼게요. 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잘 봐요. 이제 우리가 논리를 하나 배웠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뭐였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정학 객관식이니까 개념은 굳이 거기 나와 있는 100%의 정의를 다 달달 안 외우셔도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왜 그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그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경제학과 대학원을 나왔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경제학 대학원 수학만 해요. 정말 수학만 해. 그래프 안 그려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유가 얘 왜 그래프를 또 그리냐가 아니라 그래프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실제 재정학 시험을 보면 그래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 있는 건 완전 전환이동 거예요. 왜? 그래프를 내가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오픈북인 거야 그건. 근데 그래프를 자기가 그려야 되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x, y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기 보면 책이 공식이 이렇게 되죠. MRT XY. 그죠? 그럼 XY는 뭐냐면 좌표에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호떡과 빵 했잖아요. 그러면 MRT 호떡빵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호떡빵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MRT XY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알았어요. 지금 XJ를 이만큼 늘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둘 다 미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선 여러분들 수업용 경제학에서는 이 단어를 잘 안 써. 이가요? 이건 뭐냐면 그냥 뭔가를 조금 늘렸다야. 그래서 뭐냐면 나중 마이너스 처음에 그냥 이가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라 그냥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얘가 10개고 얘가 20개면 델타 X는 몇 개인 거예요? 그냥 10개. 10개. 이해가세요? 10개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건 현실이고 수학에서는 이걸 줄인다고요. 쭉.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 점 있잖아요. 요만큼 늘렸을 때 이렇게 줄여진다 이 얘기야. 그냥 똑같은 얘기야. 그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냥. 얘가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 요거 델타의 뜻이라고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어때요? 요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델타 Y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한계 변환율이라고 해가지고 X를 늘렸을 때 Y가 줄어드는 거죠.
내가 x를 늘렸을 때 분해 y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인 건 아시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 할 때 간단하게 한계,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6시간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듣고 재정학을 들어오는 거랑 이걸 안 듣고 재정학을 들어오면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재정학은 이게 다 빠져 있거든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보고 오세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경제학 원론 따로 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시 쪽만이라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얘랑 자원 양이 동일하지 않아요? 자원 양이 동일하죠. 왜? 얘도 지금 자원을 다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죠. 얘도 자원을 다 쓴 거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 늘어났을 때 MC라는 게 있죠. MC. C는 뭐예요? 코스트란 뜻이에요. 코스트. 그러니까 요거는 비용이란 뜻이고요. M은 마지널이니까 한계. 한계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추가적으로 드러난 비용. 그럼 거기 뭐라고 했어? MCX라고 써있죠. MCX. 이건 뭐예요? XJ를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델타 X를 갔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걸 곱하기 MCX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델타 X 곱하기 MCX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해봐요. 이게 뭐냐면 XJ를 늘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XJ를 늘릴 때 들어간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이란 건 1단위씩이야. 1단위씩.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늘린 거 개수에다가 비용을 곱하면 총 들어간 비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J를 늘릴 때 총 들어간 비용이에요. XJ 들어갈 때 총 들어간 비용이라고. 왜? 지금 10개잖아요. 10개. 아까 10개에 20개 늘렸을 때. 그럼 이게 뭐라고요? 그때 개당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들어갔죠. 근데 봐봐. A에서 B로 갔을 때 X를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X를 늘렸을 때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용이 전과 똑같으려면 전에 생산하던 게 줄어야 똑같아지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용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내가 10,000원을 빵 사 먹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빵 사 먹는데 10,000원을 쓰면 그것만 11만 원이 되잖아요. 원래 쓰던 거에서. 그 뭘 줄여야 10만 원으로 동일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YG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YG를 줄이면서 지금 YG를 줄이면서 또 YG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에 맞잖아. 왜냐면 얘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그러면 여기 같다고 놓을 수 있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XJ를 늘렸을 때 총 들어간 비용하고 YJ를 들었을 때 줄어든 비용하고 같아야지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 정의가 뭐였으니까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자원량이 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난 게 있으면 여기서 뭐 한 게 있어야 돼? 줄어든 게 있어야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한 거야 이게.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잘 봐요. 좀 깔끔하게 쓰면 이런 거지. XJ를 늘렸을 때 요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YJ를 줄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로 가고 얘가 여기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건 알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그래, 다 해줄게 오늘. 와, 신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양변에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 이렇게 있고, 그죠? 이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뭘로 가면 돼? 밑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mcy분의 mcx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도출되는지 갔어요? 이게 똑같은 논리가 무차별 곡선도 있어요. 효용함수.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굳이 지금 이거 하나 해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해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갑자기 확 마음으로 안다가 왔다가 가슴을 여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썼을 때, 이 식을 썼을 때 확 안다가 오다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 스타일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게. 왜냐면 저도 예전에 잘 몰랐어요. 경제학과 선생님들은 어떠냐면 이걸 왜 몰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접근법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몰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제가 이해를 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MRT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자체를 외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도출되는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뭐 하셨던 분들이야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논리가 있으니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산 가능 곡선은 한번 보세요. 그냥 자, 첫 번째 주제를 맞췄어요.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이런 게 생산 가능 곡선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자, 시장 가격의 결정과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계속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그런데 오늘은 생산요소 시장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좀 어려워요. 생산요소 시장 좀 어렵고, 우리가 생산물 시장만 간단하게 보시면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시장 청산이라는 단어 나와요. 시장 청산. 시장 청산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경제학 책을 보면 이제 시장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볼 때 청산, 망했다, 부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래 수요와 공급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수요라는 게 있고, 수요는 이제 우리가 디맨드, 그다음에 공급 서플라이. 그럼 세금은 뭘까요? 텍스 T.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제 간단하게 쓰시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가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조세와 보조금 그릴 때 조금 이제 이거를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야,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했잖아요. 아주 먼 기억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할게. P0Q죠. P0Q.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하다고 한번 느껴야 돼요. 자, 먼저 수요는 우리 경제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뭐냐면 옛날에 무인도에 있었대요. 무인도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지금 조난을 당해가지고 저 깡통이 하나 있더래요. 깡통이 있으니 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여러 학자들이 막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깡통을 먹었다고 가정하고 잠을 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가정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거는 경제학 대학원 혹은 석사 박사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조건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니까? 수험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살려고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여기? 그런 원론적인 세무사 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무슨 뭐 영업 부장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선택하셨어요? 선배한테 추천을 받았다. 여기 왜 오셨어요? 주변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이거야. 좋아요. 이 좋은 거라니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단 하나도 비합리적인 게 없어요. 경제학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샀더니 옆집에서 싼 걸 사고 있네? 그럼 여러분은 합리적 선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왜? 쓴 돈에 대해서는 고민해,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이 무언가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만큼은 합리적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수업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싼 맛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는 꼭 가격만 고려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가정들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가정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프로 표현을 못 하겠죠. 그 조건은 다른 것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격만 보자는 거예요. 가격만. 이해가요? 가격만.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해졌어요. 물론 유량과 저량의 개념 이런 건 나중에 할 거지만 얘는 유량의 일정 기간을 잰 건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싸면 사요? 비싸면 사요? 싸면 사.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싸면 사. 반비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볼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뭐 했냐면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1차 함수라는 걸 배웠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우리가 시작이 X축에서 시작했어요? Y축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이 X에서 시작했어요? Y에서 시작했어요? X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가 X1일 때 Y1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P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읽을 때 경제학은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 자, 수요 공급 곡선은 전부 다 Y축이 원인으로 그려져요. 얘가요? 그러니까 읽을 때 Y부터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 그러면 간단하죠. P0일 때는 Q0예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학과를 한 번이라도 뭐 배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 보면 우리가 이런 알파나 베타 있잖아요. 알파나 베타. 이 알파나 베타는 어디 거예요? 알파 베타가. 어디 글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시그마. 이 그리스 거죠. 그리스 거. 라틴. 이해가요? 근데 요거는 신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숫자. 그게 뭐냐면 신이 주어진 가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만들어진 거는 사람들한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한 거라고요. 이거는. 근데 참고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요 원인이 그래프 하나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원인이 그려지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거 우리가 이게 왜 도출되는지는 관심이 없어도 돼요. 근데 원이 나면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노는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이 안에서 노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다른 조건이 부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조건이 부여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에 있는 조건이 움직이면
그 그래프 내에서 놀고요. 다른 조건이 일어나면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해가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따 공급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재정학이잖아요. 재정학은 뭐랑 관련이 있죠? 조세랑 관련이 있죠. 조세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 전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볼 때 소비 측면보다는 생산 측면에 많이 붙일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다 조세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던 걸 전만큼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그럼 그래프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빨간색이 없으니까. 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Q1이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가격은 지금 변함이 없죠. 지금 가격이 지금 P0에서 변함이 없는 거야, 그냥. 그쵸? 그때 요만큼을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격이 변함 없는데 오른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늘어났죠. 봐봐요. 원점으로 멀어지면 숫자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1, 2, 3, 4, 5, 6, 7, 8이니까. 여기도 1, 2, 3, 4, 5, 6, 7, 8이니까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조세를 부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가격인데 내가 야, 조세 부과 기념으로 내가 좀 더 사보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측으로 이동시키냐 좌측으로 이동시키냐는 그냥 단순하게 가면 우측은 무조건 증가의 의미를 가져요. 증가의 의미. 이해가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D'을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이건 증가의 개념이에요? 감소의 개념이에요? 감소의 개념이죠. 그럼 조세를 붙이면 왼쪽으로 할 거다? 오른쪽으로 할 거다? 왼쪽으로 할 거다 이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도 그냥 조세를 붙이면 오른쪽으로 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가격 수준이 동일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움직이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른 조건이 언급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이제 재정학 책을 보면 그래프가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프 내부에 있는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쓸 것은 뭐다? 조세와 보조금이죠. 그럼 보조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죠? 조세는 왼쪽.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가격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그래서 어떤 형태?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수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수요가 담고 있는 의미. 그걸 우리가 뭐냐면 MB 명박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3분 정도 웃어주셨네요. 명박 아니고 우리가 M이 뭐라 했어? M 아까 잠깐 배웠죠? M이 뭐였어? 마지널, 한계. 이게 뭐겠어요? 베너핏이에요. 베너핏.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는 단어로 써요. 한계 편익. 한계 편익.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계 효용이란 단어가 있고 한계 생산이란 단어가 있고 한계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죠? 한계가 뭐예요? M. 그죠? 그럼 효용은 뭘까요?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통해 얻은 만족감. 그래서 MU라고 쓰고. 그죠? 그럼 여러분, 한계용이죠? 한계용은 뭐라고요? 잘 봐. 한계용이 뭐였어요? 내가 어떤 것의 소비량을 약간 늘렸을 때 얻어지는 추가적인 만족감을 한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항상 하고요.
이 한계라는 단어가 결국 미분이에요. 미분이라고요. 또 오늘 미분 안 한다 했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분하면 이제 첫 시간 듣고 아 나는 재정학과 안 맞나 봐. 그러고 나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영양 예방주사 맞는 거 예방주사.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들어보시고 가신 분들은 아 이게 지금 논리가 왜 이렇게 형성되는가를 아니까 그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실 거고 그냥 무작정 아 이건 미분인가 봐 이러면 힘들어요. 자 다시 그러면 한계 생산은 여기 M이죠. 생산은 뭐겠어요 영어로? P. 그죠? 한계 비용은 뭐겠어? M,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MC. MC 되게 많이 쓰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참 공통점이 경제라는 게 이래요. 한계가 뭐예요? 한계 편익이 내가 추가적으로 수량을 뭐 했을 때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편익이에요. 편익. 그래서 추가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1단위 현실에서는 1단위죠. 빵 한 개, 두 개씩 먹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제학에서 다 체감이에요. 다 체감. 다 체감이라고요. 왜? 해봐요. 우리가 한계 효용 있잖아. 한계 효용. 한계 효용 뭐겠어요? 내가 하나를 먹었어요. 그죠? 빵을 10개를 깔아놓고 하나씩 먹어봐요. 그럼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이 뭐였어? 한계 효용이었죠. 그죠? 그럼 내가 빵을 막 먹고 있는데 하나씩 먹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 5개째 먹으면 내가 뭐 하고 싶나 싶다가 한 8개째 먹으면 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 한계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이 자본이 부족한 똑같은 상태에 계속 투여하면 처음엔 약간의 분업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효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다음에 한계 비용도 어떻겠어요? 내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넣었을 때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건 비용은 뭐 하겠어요? 증하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얘만 체증이에요. 나중에 하실 거니까. 근데 이 MB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수량을 늘렸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은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라고 써도 되고요. MB라고 써도 돼요. 크게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요. 예, P0 Q가 있을 거 아니야. P0 Q. 그럼 공급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MC라는 거죠. MC.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보기 좋게 그려드린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왜? 곡선의 형태로 돼야 돼요. 곡선의 형태로. 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이 이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요것도 비용이 우악 많이 드니까 이렇게 가겠죠. 왜? 추가적으로 생산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 좋게 그려드린 거니까 나중에 아 뭐야 얘 잘못 가르쳐 이러지 마세요. 몰라서 안 가르쳐드린 거 아니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래프 보시면 나중에 재정학 책 보시면 거기도 다 직선으로 표현해요. 왜냐면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MC는 뭐겠어요? MC. 아까 한계 비용이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에 비례하는 거예요. 가격에 비례한다. 이해가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했잖아요. 그럼 둘이 만날 거 아니야. 둘이 만날 거야. P 0 Q S D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겠죠? P 스타와 Q 스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P 스타와 Q 스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 자체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만 이렇게 나오고 완전 경쟁 시장이 경제학의 이상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점 시장을 배우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나고 가격보다 높으면 뭐예요? 초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초과 수요의 초과 공급이에요. 읽어야지. 공급은 여기죠. 수요는 여기지. 그죠? 그러면 초과 수요의 초과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아니 쉽게 생각해봐요. 어떤 물건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겠죠. 내놓겠지.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죠. 이게 통근치킨 옛날에 롯데에서 5천원에 넣으면 확 줄 서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있어요. 봐봐요.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중에서 뭐가 움직일 것이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움직여야 돼? 공급자니까 공급 곡선이 이동해야 되죠. 그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좌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좌측이라 했잖아. 우측은 무조건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량세, 종가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S 플러스 텍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럼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에다가 보조금을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해를 하실 거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수업을 50분 하고 10분씩 쉬어요. 왜냐면 저만 수업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